이재명 대표 암살 테러에 대한 우리 언론 보도가 어땠는지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이 내용은 1월 16일 이재명 대표 암살 테러 발생 이후에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대한민국 언론은 도대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왜 이렇게 축소하고 단독 특종 기사가 없는지 의문점이 있었던 사안에 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했던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조금 보강을 했습니다. 일단 그 이재명 대표는 아까도 말씀 있으셨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미 뽑았습니다. 선택을 했던 0.73% 차이로 대통령이 될 뻔한 야당의 정치 지도자입니다. 야당의 정치 지도자에 대한 암살 미수, 살인 미수, 정치 테러 사건이었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축소, 은폐, 물청소로 대표되는 물타기, 그리고 이거는 총리실, 국무총리실에서 나서서 문자를 먼저 썼던 거, 축소 사건, 그다음 경찰, 이렇게 정부 기관과 그리고 언론의 합작이지 않는가라는 것들이 명확히 좀 드러났었습니다. 그리고 범행 동기, 공범 배후에 대한 언론인들의 적극적인 취재 보도에 정말 큰 이슈이기 때문에 대단한 이달의 기자상, 이달의 특종상 대단한 언론 보도들이 나올 수 있었던 사건이었거든요. 다른 모든 사건들에 마찬가지로 이 건은 대한민국 10대 무슨 뉴스에 그냥 원에 들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정부 기관의 공권력 차원에서의 은폐, 축소도 있었지만 언론 또한 이거에 전체적으로 모든 언론들이 나선 거 아닌가 싶어서 분석을 몇 개를 해봤습니다. 분석을 할 때 기준은 뭐냐면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느냐, 과거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 언론 보도는 어떻게 보도했느냐를 비교해보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2006년에 발생했던 박근혜 카터칼 테러 사건과 비교해보면 이번 사건을 우리나라 정부와 그다음 경찰, 언론은 어떻게 달리 비교를 했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사건과 비교해봤을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거는 18년 전입니다. 18년 전 박근혜 대표에 대한 테러 발생, 토요일날 발생했습니다. 신촌, 그때도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를 며칠 앞둔, 열흘 정도 앞둔 시기였고 5월 22일 발생한 사건이었는데 그때 다음날 아침에 바로 경찰에서는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지충호라는 범인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범인의 실명이 나오면 언론사들은 이 범인과 관련한 주변 조사를 취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충호의 과거 판결, 그리고 가족 관계, 전과 모든 내용들이 다음 날부로 모두 언론 보도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요일 날 인터넷 뉴스들에도 전원 나왔고요. KBS, MBC, SBS 모두 그때는 종편이 만들어지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중동과 한겨레, 경향, KBS, MBC, SBS 모두 이 자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인생 과정,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왔던 흔적, 그리고 이 사람의 행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호법으로 감옥에 갇혔던, 그리고 감옥의 동료들, 교도관들까지 인터뷰가 다 나왔습니다. 다음날 바로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KBS, MBC, SBS 전부 다 나왔죠. 그리고 단독 범행이 맞는지에 대해 언론 보도들이 다 나서서 추적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자회견했던 이재명 대표의 범인 김성진 관련 실명과 보도는 저희가 그때 기자회견을 하면서 실명을 공개하라고 기자회견을 했던 거거든요. 변명문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라는 규탄 촉구를 1월 16일 날 저희가 했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까지도 제가 어제 다시 한번 키워드 검색을 쭉 해봤습니다.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통해 그다음 우리 빨간 아재님이나 강진국 기자님 다 실명으로 보도를 한 이후로도 기존 매체들은 실명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최고위원회를 통해 언론 보도를 하도록 실명을 공개를 했음에도 기존 매체들은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2024년 1월 2일
그 뒤로 2주일째, 그리고 그 뒤로 지금 3월, 지금 오늘까지도 실명을 제대로 보도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김땡땡씨, 김모씨 이렇게 보도를 해온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18년이 지난 18년 전에도 수사를 했던 수사당국이지만 지금은 18년이 지났습니다. 과학수사 기법으로 CCTV, 그 다음 휴대폰 하나면은 모든 행적과 관계자들, 그 다음 그 위성으로 이 범인과 함께 있는 누구, 통화 내역, 어떤 사람과 어떻게 통화했는지, 같은 위치에 있었는지, 식사는 아까 말씀했던 대로 같이 했는지까지 관계자들까지 지금은 수사할 수 있는 수사 기법이 훌륭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18년 전에는 실은 이 사람은 감옥에, 지충호 씨는 사회보호법으로 감옥에 오래 갇혀 있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에 대한 원한, 한풀이, 그 당시 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한 그 피습, 습격, 그리고 안갚음을 하고 싶었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성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들 지금 아까 쭉 말씀해 주셨는데 관계자와 범행 동기, 그 다음 변명문 전혀 지금 공개되지 않고 있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언론 보도 또한 지금은 뭐가 문제냐면 사건 첫날부터 당사자가 고의적으로 죽이려고 했다, 암살하려고 했고 살인을 하려고 했다라고 당사자도 밝히고 있음에도 언론 보도는 이거를 어떤 용어로 쓰냐면요. 피습,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이 4082건으로 기존 54개 조중동 포함 KBS, MBC, SBS, OBS 모든 지상파 매체와 기존의 지역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전남일보, 광주일보, 부산일보 모든 레거시 미디어들은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이재명 피습, 습격. 피습과 습격의 용어의 정의는 우발적으로 갑작스럽게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준비해왔고 범행 도구를 준비해왔고 연습을 해왔고 몇 차례를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살해 시도, 살인 미수, 암살 테러, 정치 테러 이런 용어를 써야 되는 게 용어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들은 현재까지도 피습과 습격이란 용어로 5,793건으로 이거를 단순히 개인 단독 범행이고 우연한 사건인 것처럼 인식이 되도록 하고 있고 정의 자체를, 명령 자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테러와 정치 테러는 1621건으로 3분의 1도 안 되죠. 그리고 공소장에 적힌 범죄명, 살인 미수는 329건밖에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해 시도 50건, 379건 합해서 되지 않고 있어서요. 200분의 1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암살 시도는 3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난 1월 16일 분석한 건데요. 제가 어젯밤에 다시 또 살펴봤습니다. 최근 2달간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랑 거의 바뀐 게 없어요. 재판 과정에 대해서도 보도가 아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본질 축소 은폐에 나선 언론 보도는 지금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단독 보도가 없습니다. 기존 매체들이 특별수사팀도 꾸려졌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언론에도 특별 취재팀을 꾸려도 될 만한 큰 이슈인데도 추가 취재도, 추가 배후에 대한 언론사들의 단독 경쟁도, 단독 보도에 대해 언론인들은 되게 목말라 하거든요. 단독 특정 보도로 기자상을 받고 그거로 본인의 그 성과로 기자들은 나타나기 때문에 이성균 보도 때 어땠습니까? 매일매일 단독의 특종의 검찰발, 언론, 경찰발 기사들을 써냈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단독 보도, 특정 보도 있었나요? 없었지요? 예. 그러니까 은폐와 축소에 우리 언론들이 가담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건은 뭐냐면요. 대표적인 지면입니다. 2006년에 박근혜는 사실은 이명박이 서울시장이었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였습니다. 당시 박근혜는 대선 주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당의 대표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조선일보에서는 사건 다음 첫 보도 지면입니다. 다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했고요.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했다는 것은 조중동, KBS, MBC, SBS 모든 언론이 도배를 했습니다. 박근혜 테러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 테러 현장 하루 종일 며칠간 계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조선일보는 그 다음 첫 지면에 일면 탑부터 5개 지면, 사설까지 모든 지면을 털어서 박근혜의 얼굴, 그리고 범행의 현장, 슬로우 모션으로 모션들 다 얼굴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미지 컷까지 사건의 현장의 흐름과 병원 이송과 집도 과정까지, 그리고 의사들의 공식적인 브리핑, 말하려면 몇 달이 걸린다. 그리고 생명의 위험이 컸었다. 그리고 얼굴에 대해서도 수술을 어떻게 끄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경찰의 브리핑까지 그래픽으로 박근혜의 얼굴과 지명과 상황이 대한민국 언론에 일주일 이상 매일매일 눈만 뜨면 볼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표를 사실상 이제 대선 주자급으로 등극시켰던 게 이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조선일보는 다음날 어떻게 보도했나? 조선일보는 대표 상징일 뿐 모든 언론이 그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 지면 제가 똑같이 비유를 했습니다. 야당 대표였고 대선 주자였다라고 말씀드렸죠. 0.73%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던 당대표, 야당 지도자에 대한 살인미수 암살 테러였고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그 범죄에 대해 일면 탑에 실린 사진이 저 누워있는 장면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면은 3개 지면으로 했고요. 보도량은 4분의 1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 아까 비교해 보실까요? 박근혜는 얼굴 그래픽까지 썼지요. 그리고 과정 다 보도했지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얼굴 그래픽, 부위 전부 다 생략했죠. 그리고 다시 박근혜 대표 피습 사건, 루포트 대사, 그다음 송영길 대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있을 만한 사건인 것처럼 야당 대표들은 이런 식으로 정치 테러를 당해왔다라는 사건처럼 축소, 그리고 모든 지면들의 4분의 1도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년 첫 보도를 이런 형태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축소하고 별일이 아닌 듯이, 그리고 야당 대표들은 이런 테러를 당해왔던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사건의 본질에 토록했던 게, 이거는 조선일보를 말을 했지 조중동, KBS, MBC, SBS 모두 같았다. 대표 상징으로만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예. 그 범인이 변명문을 공개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경찰에서 행안위에서 행안위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는데요. 경찰청장이 했던 발언 키워드를 다시 한번 좀 여기 계신 언론인들이 찾아봐 주시면 좋겠는데, 변명문 공개에 대해 주체를 피해자의 알 권리, 그리고 정당 대표이기 때문에 정당 대표의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의 범행 동기와 공범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후로 정당 대표는 지금 총선에 전국 곳곳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노출돼 있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 범인과 관계자들이 누가 있는지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도, 그리고 알 권리를 위해서도, 이후로의 범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변명문을 피해자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지 않고 있죠. 그런데 경찰청장이 국회 행안위에서 했던 발언이 있습니다. 전 총선 과정에 혹시 재판을 통해 공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 아까 빨간 아재님도 하셨는데, 경찰청장 워딩이 뭐냐면요, 우리가 알아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경찰의 총선 개입, 정치적 개입을 하겠다라는 발언이 실제 저는 있었고 그 모니터를 했거든요. 왜 본인들이 공개할 시점과 상황을 판단하는지,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경찰은 그냥 이재명 대표에게 변명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적정한 시점에 알아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는 경찰이 해야 될 판단이 아닙니다.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주목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범인이 이런 확신적 신념과 이런 판단, 왜 살해에 이르기까지 했는지, 왜 이재명 대표를 없애려고 했는지에 대해 그 전부터 이 사람은 극단의 혐오, 정치 혐오, 그 다음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죽이고 싶었던 마음의 신념을 왜 실행으로 옮기게 됐을지에 대해 의문이 있고, 그 의문 중에
사건이 나고 나서 다시 복귀해야 될 건이 있습니다. 2023년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부터 야당에 대한 그리고 민주화 운동 세력에 대해 발언했던 내용, 어떤 용어를 썼냐면요.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 그리고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과 인권운동과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왔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함께 힘을 모으는 연대의 정신이 중요하다라는 형태의 메시지를 윤석열이 했습니다. 그 다음을 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당이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민생 방향 그리고 국정 기조를 전면 바꾸기 위해 등장한 게 야당의 대표입니다. 야당 비대위원장이 해야 할 방향 정권의 책임자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비대위원장이 했던 축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12월 26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던 축사, 제가 프린터로도 돼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입니다. 이대로 가면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와 전제를 막지 못할 수 있다라는 우리 모두 공포를 느낄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용기를 내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저는 용기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헌신해야 합니다. 용기와 헌신,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어려움을 이겨낸 무기였습니다. 우리가 그 무기를 다시 들자 라고 한동훈이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 대신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그 뒤에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것이다. 전국 곳곳에서, 서울에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용기와 헌신으로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사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월 2일 이 정치적 테러에 대해서는 저는 음모론자가 아닙니다. 이자가 확고하게 결심을 갖고 행동에 옮기기까지는 어떤 정치적 배경과 영향이 있었는지 저는 반드시 아까 말씀하셨던 특검과 진상규명 과정에 이 변명문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 건지 참 궁금하고요. 반드시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와 정당에는 반드시 이번 선거를 안전하고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라도 꼭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진상규명하는데 저 또한 끝까지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상입니다.